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 김영의 파리헤르츠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난 12월 3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까지도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탄핵이 이루어져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을 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민주적인 형태로 시위가 이루어졌고 그를 토대로 탄핵이 진행이 됐다는 점, 그런 것들을 많은 해외에서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회의 총 의석수는 300석입니다. 이 300석 중에서 지금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는 108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잘 못 받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야당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줬을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계속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좀 뭘 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엣 가시처럼 이제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 이제 그 국가기관의 수장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장관들이나 어디 기관장들을 이제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임명했을 때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계속 임명을 하는 족족 야당에서 이제 반대 혹은 이제 뭐 이런 사람 동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야당에 대한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데려와서 어떻게 이렇게 장관이라고 하고 기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고 뭐 이런 이유로 막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명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번번이 임명이 되니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포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굉장히 안 좋은 사이를 유지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엄이 진행이 되고 나서 다들 이제 너무 놀랐죠. 저도 사실 그것을 핸드폰으로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카톡으로 공유를 해줬는데 보면서 이거 약간 스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그게 이제 실시간 속보가 뜨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진행된 것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이제 간 것이죠. 우리가 그 계엄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절반 이상이 계엄에 반대를 하면 계엄이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국회 의석수가 300석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150명이 와서 계엄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계엄을 우리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회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이제 방해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력도 투입을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뭐 노력을 했는데 사실 보는 눈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명령을 잘 따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일 그 계엄을 진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뼈아픈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제주 도민들에게는 정말 악몽으로 떠오르고 있는 4.3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북한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4.3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이제 희생자 수를 조사를 했는데 2024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822명 정도가 이제 희생자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의 수일 뿐이지 그때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한 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주도의 전체 인원이 한 뭐 27만 명에서 30만 명 요 사이였기 때문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다는 아주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정권 때 이뤄진 사건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막 그렇게 하야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내가 한 얘기들이 반영이 되고 조선까지만 해도 왕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절대자, 왕, 군주 이런 사람들의 파워가 엄청 셌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권도 그런 영향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왕이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끌어내렸어. 얼마나 큰 효능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정말 아비규환이었죠. 그래서 역사적 책들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그런 민주적인 혹은 의견 개진을 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군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희 소장이었죠. 소장 박정희가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그 어지러운 틈을 타서 내가 이 어지러움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16 사태를 일으키게 되죠. 그때 이제 또 계엄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긴 시간 동안 군부의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살을 당하게 되면서 또 이제 국정이 또 어지러워졌죠. 이제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대통령이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979년 12월 12일 군인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제 황정민 배우가 머리를 아주 빡빡 밀고 나왔는데 실제 인물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그때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죠. 전두환이라는 이 신군부가 등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라도에 있는 광주라는 곳입니다. 이제 그것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전두환 신군부가 그쪽에 군인을 보내게 되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여기서도 한 200명 정도 됐지만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집계가 되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명분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들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실시를 하고 민간인들을 사살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계엄이란 단어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경험을 계속 축적을 해오면서 사실 말씀드렸던 그 4.3 사건만 하더라도 1947년입니다. 거의 뭐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께서는 정말 뭐 이승만 정권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주 현대사를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권에 대항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어떻게 보면 공통의 가치관이나 이 관심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주화가 진행이 된 1987년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환 신군부도 막을 내리게 되면서 민주 정권이 들어선 게 1988년입니다. 그래서 그 1988년 노태우 정권부터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의 민주 정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민주 정권이라고 해도 지금 채 40년이 안 됩니다. 30년 좀 넘는 사이에 지금 대통령이 3명이나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이슈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뭉칠 수 있는 이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왔냐?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지금 이런 것들이 학습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군부 정권이 1987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한국 사회가 크게 변했습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도적인 장치가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는 새로운 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도 그때 이제 강화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제 탄핵 심판이 새롭게 생겨나서 이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민사회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87년 당시만 해도 그런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정말 다양한 집단,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민사회가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죠. SNS가 발달을 하면서 훨씬 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민주적인 절차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언론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만 보면 거의 한 2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과거의 계엄 시기에는 사실 그 언론사의 숫자도 훨씬 더 적었지만, 이제 언론의 통제들이 당연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은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가 발달하기도 했고, 이런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특히 또 이 언론들이 한 몫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퍼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실시간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야기한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허위 정보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저항력 혹은 이제 반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훨씬 더 강해진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한국의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세대 간의 민주주의의 학습입니다. 이게 되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해방이 된 그 시점을 돌아가 보면 1948년입니다. 1948년. 그 말은 즉 아직도 그 해방을 경험한 세대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그런 경험들이 아직까지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가치, 지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런 계엄 사태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 일련의 사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그런 위험이나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 자체가 이제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많았죠. 사회 진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래도
남성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시위의 성격 자체도 몸이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좀 격렬해질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점점 현대로 넘어오면서 여성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폭력적인 시위보다는 비폭력 시위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까지만 해도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수직적인 의사소통을 했단 말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주고 그것을 받는 입장에 있었던 이제 뭐 국민이라든지 팬들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소통을 했다고 하면 이게 현재 점점 소통 방식이 진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돌과 팬덤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로 조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얻었던 효능감이 이런 정치적인 형태에서도 분명히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이번에 그런 시위 현장에서 K-팝 메들리를 들고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 거기서 얻었던 효능감을 여기서도 펼칠 거야. 약간 이런 형태로 저는 보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주제는 그렇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황을 조금 더 요약을 해드렸고 그게 과거에 이런 사건들을 토대로 조금 형성이 됐다. 그래서 현재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이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이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대한민국이 안정화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하루빨리 좀 이 불안정한 상황이 나아져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불안하지 않게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고 한국 사람들도 좀 마음이 편한 상태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김영의 파리헤르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